링 비디오 https://daunserve.com/ 물음표 URL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yjbmtc bp비아어지. 엄마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갔어요. 제발 저를 거기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남편에게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방금 교통사고로 엄마가 의식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상황을 듣고 제 남편은 안 돼, 나 지금 회사 여행 간다 며 간절한 요구를 완강히 거부했지만 여행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며 병원에 있는 남의 어머니를 방문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조롱했다. 절대 안 가겠습니다. 제 이름은 계지배입니다. 저는 29살입니다. 제 남편. 저보다 1살 많고 저는 2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우리 둘 다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같은 대학 클럽에서 만났지만 클럽에는 회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두들과 얘기하기가 어려웠고 어느 날 술자리에서 나란히 앉게 되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 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미혼모 가정에서 자란 외동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빨리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고 우리 둘 다 직장에서 편안해졌을 때 더 많이 나가기?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벤은 우리 둘 다 경력에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둘 다 아이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단독주택을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재 우리는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으며 아버지 2분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님 집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사라와 시어머니 로 메리는 혼자 살지만 아주 좋은 되었습니다. 재혼하지 않고 스스로 아이를 키우는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고 가족 모임 이후로 그들은 자주 차를 마시거나 함께 여행을 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정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너무 잘 지내고 있지만 어머니가 메리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그들이 메리를 만나서 기뻤습니다. 메리도 나를 매우 좋아하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벤은 메리가 자기보다 어머니를 우선시하는 것 같아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었던 마마보이 특성은 그가 그의 어머니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미혼모 가정 출신인 나도 이해했지만 결혼 후 동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느 휴일에 나는 그의 본성을 발견했다. 메리와 점심을 먹고 있다고 사진이 첨부된 엄마의 메시지, 지금 메리와 함께 점심을 먹고 있다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두 사람이 웃고 있는 첨부된 메시지를 보니 나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벤은 메리와 내 모습을 닮았어요. 엄마는 점심 먹고 있는데 사진을 보내줬는데 당시 집에 있던 벤에게 사진을 보여줬다고 했으나 보자마자 기분이 나빠져서 혀를 찼다. 짜증나 이게 무슨 나에 대한 악이냐 응 무슨 소리야? 그땐 벤이 엄마를 싫어한다는 걸 몰랐어요. 사실 벤은 엄마 앞에서 말을 별로 안 하는 편이었는데 신혼이라 긴장해서 그런 줄. 단순히 엄마를 원망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사람이랑 잘 지내니까 최근에 엄마를 식사에 초대할 때마다 살아랑 계획이 있다고 거절하고 내 엄마는 자제의 의미를 모르시는 걸까 벤이 이렇게 생각하고 나쁘게 말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았어. 우리 엄마 메리도 벤이 엄마를 싫어한다는 걸 일찍 깨달은 것 같아요. 한때는 단체로 외식을 하다가 벤이 엄마를 향해 참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이게 뭐냐고 혼냈어요. 사라에 대한 태도는 이 사람 편이면 충분해요. 항상 내가 당신의 소중한 아들이라고 말했지 않나요? 당신의 아들보다 최근에 친해진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건 웃기지 않아요. 벤은 반박했지만 솔직히 그의 애착을 찾았습니다. 메리는 나중에 벤이 없을 때 비정상적으로 강해졌습니다. 메리는 어머니와 나에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그 소년을 너무 망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도 않습니다. 벤 정말 사랑해요. 어머니는 온화하고 화를 잘 내지 않으셔서 상황을 비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가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고 벤은 어머니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메리가 어머니를 변호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행동이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벤이 공개적으로 그녀를 공격하는 것을 막자 그는 어머니와 메리가 친해 보일 때마다 나에게 불평을 했고 결혼 2년이 된 지
지나지 않아 정기적으로 어머니에 대해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벤과 큰 논쟁을 벌였습니다. 격렬하게 말을 주고받은 후에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그 이후로 우리 관계는 이전보다 대화가 줄어들어 어색해졌습니다. 요즘 벤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 혼자 나가는 일이 많아져서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드냐고 물었습니다. 직접 일하느라 야근도 많이 했고 최근 주말에도 일을 하더군요. 설명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우리 둘 다 쉬는 날이었는데 벤이 아침 일찍 짐을 꾸리는 걸 봤어요. 결국 출근 안 하려고 하는데 왜 그 사람이 내 전화를 포장하고 있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궁금해서 대답을 했더니 내가 사라의 딸임을 확인한 후 경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화를 끄는 경찰관이 전화를 폭탄 사실 사라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내 정신이 멍해졌어. 엄마 그녀는 이미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고 병원 이름을 알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 떨리는 손으로 통화를 끝냈어. 애쓰면서 눈물이 흘러넘치기 시작했어. 생각은 했지만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운전 면허증이 없어서 벤에게 태워달라고 필사적으로 애원했어요. 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가 사고를 당해 병원에 갔어요. 이제 우리 가봐야. 그런데 그 상황을 듣고 벤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내가 회사 여행을 떠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가 미팅 시간에 늦을 테니 스스로 오늘 회사 여행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왜 짐을 꾸리고 있는지 알았지만 나는 여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놀랍게도 그는 여행이 2주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엄마가 여행을 더 많이 있을 것 같은 시기에 여행을 갈 수 있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중요한 건 내 엄마가 나와 관련 없는 낯선 사람일 뿐이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방문하는 건 시간 낭비고 절대 안 갈 거야. 벤은 나한테 비웃으면서 비켜가라고 비행기가 있는데 나 바빠서 휘파람을 불며 나를 밀어내고 옷가방에 옷을 챙겨 넣었다. 화나서 너 최악이라고 소리쳤어. 그냥 맘대로 해라. 집에서 서둘러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벤은 앞으로 닥칠 위기도 모른 채 계획대로 여행을 떠났다. 주변에서 2주 동안 여러 번 전화를 했으나 2주 뒤 벤이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을 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제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 엄마에게 기념품을 드려야 한다. 엄마는 괜찮을까? 벤은 메리를 위해 사온 모든 기념품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하는 도중에 나는 그와 함께 그의 어머니 집에 조용히 동의했다. 벤은 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고를 당한 어머니에 대해 걱정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부모님 집에 가서 문을 열려고 하다가 벤이 어리둥절해 멈췄다. 왜 잠겨 있는 거지? 문이 잠기는 건 이상해 보였어. 왜냐면 메리는 집에 있을 때 보통 문을 잠그지 않았으니까. 엄마는 여기 없어. 벤이 중얼거렸어. 내가 벤을 밀어서 문을 꺼냈어. 내 가방에 그 사람 집이 열쇠가 있었고 문을 열었는데 야, 왜 집 열쇠를 갖고 있니? 벤은 어리둥절해 보였지만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벤은 메리가 보지 못하자 혼란스러워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벤이 침실로 이동하자 기분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죽은 메리의 새로운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는 것일로 그를 인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란 벤은 떨기 시작했고 반쯤 울면서 초상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나한테야. 일이야 무슨 일이야. 깊은 한숨을 쉬며 화를 참으며 메리가 여행 중에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는데 장례식은 이미 벤이 나를 노려봤다. 분노. 농담하지 마라. 이게 대체 왜 엄마가 그래야 하는 거지? 사고를 당한 사람은 내 엄마가 아니었고 위독한 사람이 죽는다면 벤의 터무니없이 무감각한 폭발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었어야 했어. 나는 어머니의 사고 이후에 일어난 일을 침착하게 설명했다. 엄마는 사고 후에 골절되어 현재 재활 치료 중인데 점차 회복 중이신데 어머니는 아직 입원 중이시지만 의료진의 노력으로 서서히 나아지시는데 벤은 불만족스러워서 엄마가 왜 그랬냐고 물으셨나 봐요. 사고 그녀는 우리 집으로 가던 중 육교에서 떨어졌고 나는 대답하기 전에 머뭇거렸다. 당신이 메리에게 출장 가는 것에 대해 말한 것 같군요. 그렇죠.
제가 언급했지만 메리는 요즘 당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그녀는 아마도 당신이 정말로 출장을 가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가. 벤은 한 달 전에 메리에 따르면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벤은 매일 그녀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곤 했지만 최근에는 통신이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메리는 연락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고 드물게 다시 전화를 걸어 그는 바쁘다고 빠르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메리는 벤이 특정 연령이 되면 자연스럽게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벤이 의심으로 뭔가를 숨기고 있을 수도 있다고. 성장하는 메리는 출장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기로 했다. 그 무렵 어머니의 사고 소식을 접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난 메리는 지난달 어머니와 함께 당일치기 여행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기념품을 가져왔다. 그날 나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병원에 가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메리에게 어머니의 사고에 대해 알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메리는 버스를 타고 우리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까지 남은 시간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가는 길에 육교가 있는데 올라가다가 넘어진 것 같아요. 목격자는 정상에 도달하기 직전에 한 발짝도 놓쳐 굴러 떨어졌다고 했고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지만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메리는 설명을 한 뒤 사망했습니다. 나는 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메리에 대해 알고 나서 그를 강렬하게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지난 2주 동안 당신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어떤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맡을 다른 친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할전은 메리의 장례식에서 애도자 역할을 해야 했고 어머니는 여전히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든 메리의 진짜 아들 없이 메리의 장례식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2주 동안 재미있게 놀려고 모든 연락을 무시해왔죠. 맞죠. 바로 당신이 누구인지 나는 당신과 이혼한다고 선언합니다. 벤은 땅에 쓰러져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신 직후 지금은 이혼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동료 벤이 울고 변명할 시간도 없었어. 분노만 커졌어. 거짓말은 그만의 목소리를 높여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벤 앞에 내밀었다. 내가 찾은 회사 여행 일정이었다. 벤방엔 10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출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넌 5일부터 19일까지 떠나기 직전에 2주 동안이라고 했으니 뭐하고 어디에서 왔니? 5일부터. 글쎄요. 당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당신은 그 주를 외도 파트너와 함께 보냈는데 제가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벤은 울음을 멈췄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피우는 게 무슨 말인가요? 나는 휴가를 떠났습니다. 일주일 남은 친구랑 여행 가는데 일이 바빠서 쉬고 싶었어. 벤의 계속되는 변명에 지쳐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낸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 이 핸드폰은 벤의 것에서 발견됐어. 중 옷장에 불륜 파트너와 통화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된 또 다른 휴대폰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벤은 이전에 여행 중에 시간이 부족하여 연락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손을 떠났습니다. 집에 일반 휴대폰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전화도 알아차릴 수 없게 돼서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던 전화를 당신이 외도 파트너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집에 두고 왔지. 내가 벤 앞에 휴대폰을 놓을 때. 그렇지 않았나요? 떨기 시작하면서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지. 그래 맞아 난 오랫동안 너한테 질렸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또 생겨서 그 사람이 반항적으로 소리쳤는데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내가 없는 동안 내가 내 방을 수색했다고 말하지 마라. 그 사람이 소리 지르니까 짜증나더라. 나는 메리의 초상화를 보고 말을 하기 전에 그런 장면을 보여준 것에 대해 조용히 사과했다. 메리는 벤이 큰 싸움. 그의 말에 목이 막혔다고 말했다. 벤은 어머니보다 늦게 집에 오기 시작했고 예정된 근무일에 혼자 나가기 시작했고 더 자주 그의 부재로 인해 일부가 쉬었다고 의심했습니다. 나는 메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메리는 벤에 대한 의심을 공유했고 벤은 나에게 습관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나쁜 시험 성적이나 아버지가 아끼던 유리잔 등 자신에게 불편한 것들을 숨기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항상 옷장 속에
숨겨두었는데 거기 수건이 잔뜩 있으면 그 안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리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그녀의 말이 벤의 옷장을 확인하고 확실히 휴대폰을 찾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엄마가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벤은 메리가 그를 의심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눈에 띄게 괴로워했지만 그의 실망한 상태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혼과 보상을 것이다. 나는 변호사와 상담하고 필요하다면 이것을 법원에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내 결심을 단호하게 말했다. 벤은 신음했지만 자신에게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못해 동의했고 우리는 자산과 이혼을 적절하게 분배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에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을 때 벤으로부터 마지못해 응답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벤이 계집애에게 부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게 된 후 그는 직장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리가 벤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메리의 장례식은 벤의 사망으로 간주되었고 그녀의 보험카드를 회사에 반납해야 했기 때문에 그녀의 사망이 회사에 보고되어 회사 여행 중 장례식이 거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직장 동료들에게 냉담한 표정을 지으며 나타나지도 않은 무례한 아들 벤도 거기 누워 메리의 장례식에 대해 알리지 않았으나 성급하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야기를 나눴다고 비난을 전가함.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고 그의 불일치와 모순은 결국 풀렸고 이미 사려 깊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그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반복적인 부정직은 그의 성격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그는 고립되고 결국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입도 없이 벤은 그의 부모에게 메리의 상속 재산으로 살고 있습니다. 집인데 내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동네에 알려져서 배척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팔까도 생각했지만 그게 어렵다는 게 증명됐다. 벤은 이제 이웃들에게 최악의 아들로 인정받고 계획했던 밖을 걷는 것조차 어색해했다. 가족집을 빨리 팔려고 했는데 나이 때문에 구매자들의 관심이 부족해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제인이 다시 시작해서 나랑 재혼해서 같이 살자 이 말을 듣고 역겨웠어요. 자기 상황 때문에 연락한 것뿐이에요.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난 때문에 지쳤어. 절대 재혼하지 않을 거야. 제발 이대로는 안 돼. 더 이상 너한테 관심 없어. 넌 그냥 외도 파트너와 함께 살아야 해. 그를 완전히 거부하고 벤 시작했어. 흔들리지 말자. 아니, 그건 우리가 이미 헤어졌다는 거야. 분명히 불륜 파트너는 메리의 장례식에 대해 알게 되었고 나중에 그녀가 다른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벤은 자신의 결혼 상태를 숨겨서 그녀가 화를 내고 만들었고 그를 혼자 남겨둔 건 내 잘못이야. 난 원하지 않아. 너 같은 사람이랑 같이 있으려고 작별 인사 끊으려고 했는데 잠깐만 재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희 부모님 댁에서 직접 다투겠다. 그렇지. 벤이 협박했지만 난 지금은 아니야. 대답은 어디 계시니. 나도 말하지 않을게. 최근에 이직해서 예전 회사에서 살을 찔러봤자 소용없어. 퇴사하고 오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이미 다 말했어. 네. 팔기로 했어. 부모님 집은 나이가 많아서 구매자를 찾을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벤과 거리를 두기 때문에 어머니의 동의로 집을 철거한 후 땅을 팔았습니다. 친구 메리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기 위해 조용한 곳으로 이사했고 그에 따라 직업을 바꿨고 적어도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나는 당신 어머니로부터 보살핌을 받았고 그녀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벤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필사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화나게 했고 엄마에게 골칫거리만 시킨 후 내 반응이 얼마나 냉담했는지 놀랐다. 이제 편리한 말은 하지 마라. 게다가 엄마는 너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 뭐 잠깐만. 제인. 벤이 여전히 뭔가 말을 하려고 했으나 가차없이 전화를 끊고 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며칠 후 번호를 바꿨습니다. 벤이 자신이 속인 불륜 파트너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여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알게 되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 그는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규직을 구하면서 어머니와 나는 벤과의 인연이 끊어진 것에 안도하며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스트레스 없이 메리는 메리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고 병원에 입원한 이후로 메리의 무덤을 방문할 수도 없었으며
이사로 인해 우리는 바쁘게 되었습니다. 메리의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종종 사진과 비디오를 보면서 했습니다. 함께 빨리 메리를 만나고 싶다고 그녀가 슬프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곧 그녀의 무덤을 방문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이를 만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이 새로운 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성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댁결혼 50주년이 되는 날 늦게 도착해서 아들을 데리고 형수 에비게일에게 소개시켜줬는데 이쪽은 제 아들이에요. 마크 안녕하세요. 마크예요. 저는 5살이에요. 표시는 나를. 에비게일을 바라보며 수줍게 그녀에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편지에서 언급했듯이 제 아들은 선천적 장애가 있습니다. 제가 끝내기 전에 에비게일은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괴물이구나. 그 순간 내 아이들에게 퍼지게 두지 마세요. 마크와 저는 시간이 멈춘 듯 얼어붙었습니다. 에비게일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불편한 표정이 분명했습니다. 분명히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케빈과 시댁 식구들은 말문이 막히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수 없었습니다. 에비게일 일행의 무신경한 발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불신에 가득 찬 어린아이 옆에서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사람들이 나를 또 미워하는지 마크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으려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런 말은 상처가 될 것이다. 아이는커녕 어른도 전염되지 않아 알바니즘이 있으니 색소가 적게 태어났다는 뜻일 뿐이야. 그래도 병은 퍼질 수 있어 스칼렛죠. 애는 빨리 없애버려. 남편은 열띤 논쟁에 화나서 벌벌 떨었어. 눈물 마크의 눈에서 떨어져 장인어른 에비게일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케빈을 방해했습니다.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절대 돌아오지 마세요. 안도감이 에비게일과 그녀의 남편의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을 이해하는 사람을 찾은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미소는 금세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빠 뭐 하고 계시나요? 제 이름은 하퍼입니다. 40세 주부입니다. 남편. 과 아들 마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세 식구가 행복하게 산다는 생각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케빈 나는 항상 아이를 원했지만 임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고 케빈도 그랬기 때문에 병원에서 불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다이어트와 건강관리에도 불구하고 선물 외 오늘은 자기 혐오로 가득한 아이를 낳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임 치료는 감정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어 눈물 흘리는 밤이 많았던 그 시절. 언제나 저를 응원해 주신 케빈님의 격려가 제 손을 잡고 병원까지 동행해 주셨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든든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아기는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올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적적으로 그의 말이 희망을 줬고 저는 다음 해에 우리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나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기가 내 속에서 자라났고 우리는 태어난 날 출산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활기찬 울음소리 나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고 아기의 얼굴을 간절히 보고 싶었지만 태어난 아이는 피부와 머리카락이 너무 하얗고 섬세해서 천사처럼 부서질 것 같았고 말할 필요도 없이 케빈과 나는 우리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혼란스러워서 놀랐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의사가 우리 아이가 눈피부백색증이라고 설명했는지 선천적 질환인 백색증. 것은 2만 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시력 문제, 햇빛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된 질병입니다. 난임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점점 사라져가는 아기를 보며 우리 아이를 온전히 품어줬어요. 희귀병이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아이는 천사처럼 아름답고 소중해요. 바로 이 아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과 저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희망을 품고 이름을 마크로 짓고 사랑으로 결정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천사라고 소개하면서 처음에는 놀랐지만
결국에는 따뜻해졌습니다. 마크의 순수한 미소는 힘들겠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당신도 반드시 모든 것을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그를 받아들이고 함께 사랑하고 돌보기로 약속했습니다. 마크의 주요 관심사는 햇빛 노출과 약한 시력 관리였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자외선 차단제가 필수이고 표시도 시력을 위해 보조장치가 필요하지만 이제는 같은 공유하는 친구들과 연결되는 인터넷 덕분에 혼자서 어려움을 겪는 느낌이 줄어들었습니다. 표시의 삶에는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지만 그 외에는 그는 건강하고 장난꾸러기입니다. 케빈과 나는 표시가 스스로 일을 점점 더 많이 하는 것을 보고 기쁩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45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크리스마스 긴 주말을 위해 시댁을 방문했고 타이밍이 맞을 때마다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버스는 바로 10분 거리에. 역에서 로버트는 항상 마크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우리를 차로 데리러 옵니다. 항상 우리를 데리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항상 차에서 손자를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마크는 항상 확실히 그는 차를 좋아했지만 그에게 더 시급한 문제는 어머니의 계단이었습니다. 버스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크의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거나 움츠러 들곤 했습니다. 그들에게 멈춰달라고 요청하고 그들의 시야에서 마크를 보호하는 그러한 행동은 어머니로서 나를 매우 만들었고 때로는 그들이 왜 이 계단의 영향을 받아 그런 일을 할 것인지 궁금해하면서 나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마크는 특히 5살이 된 이후로 버스에서 자신을 움츠러들게 했고 숨었습니다. 내 뒤에 또는 케빈 또는 로버트와 클로이에게 달라붙어 마크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서 작게 몸을 웅크리고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고통으로 내 가슴을 조였습니다. 마크가 엄마 아빠에게 제가 이상하다고. 모두가 나를 싫어하나요? 왜 내가 대답했다고 생각하겠어요? 기차에서 모두가 나를 너무 많이 쳐다보면서 표현하다의 감정이 가슴이 아팠고 나는 이보다 더 괴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케빈은 고민하는 것 같았고 그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나는 표시를 가까이 끌어당겨 그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이 당신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상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널 싫어하는 사람 없어 보여도 고개를 숙일 수 있어 눈물이 그렁그렁. 내 말을 듣고 그냥 대답만 알았어 이해해 마크 오늘 밤 아빠랑 자면 어때 알았어 이야기 읽어줘 신난다 케빈 마크를 지켜보며 침실로 향함 나는 거실에 머물면서 로버트와 클로이의 50주년 축하 행사가 다가오고 있어 조금 걱정이 되지만 유치원에는 지원해줄 선생님들과 마크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걱정됩니다. 약간의 편안함이 있지만 공공장소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크 케빈과 저는 모두 친구들과 논의하면서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최근 케빈은 멀리 살고 있는 시누이 아비게일의 50주년 결혼 기념일 축하 행사를 가져왔습니다. 멀리 올 예정이고 그녀의 가족과 함께 성대하게 축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표시는 아직 애비게일을 만나지 않았지만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주홍 애비게일이 너무 솔직하게 저는 애비게일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법률 남편의 직장 때문에 가족이 자주 이사를 하고 마크가 태어났을 때 한두 번밖에 못 만났어요.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가족을 신경 쓰지 않을 거라 걱정했어요. 마크를 소개할 때 불안했어요. 내 걱정을 공유한 케빈은 미소로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애비게일은 그다지 나쁘지 않고 그녀의 남편은 항상 나에게 친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네. 대한 응답은 단지 그들의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부모님의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다면 그들의 의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도 처리할 수는 있지만 마크가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계단을 밟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버스에도 같이 탔는데 애비게일 가족도 포함하기로 했고 비행 일정 때문에 50주년 기념 행사가 다가오자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이 특별한 날 로버트의 차 대신 애비게일 가족이 나중에 예정이었다. 케빈과 나는 시댁 식구들을 호위했다. 예약이 있어서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제가 하퍼라고 했더니 리셉션 직원이 우리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로버트와 클로이는 행복하게 웃으며 마크의 손을 잡고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10명 정도 들어갈 만한 스타일리시한 공간은 은은한 조명으로 가득했어요. 조명이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해 할아버지, 할머니도 행복해 나도 행복해 마크도 행복해 마크는 오늘이 특별했던 것 같아 평소보다 더 웃었다. 명절에 사온 옷을 입고 있어서 더 귀엽게 보여 직원 아줌마를 웃게 만들었다.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애비게일의 가족은 늦게 도착했고 그들은 정장을 입고 나타났고 주홍표 씨의 사촌도 귀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빠 엄마 오늘 축하드립니다. 애비게일은 가방을 떨어뜨리고 로버트와 클로에에게 인사했습니다. 물론 애비게일의 남편과 주홍은 미소를 지으며 웃었습니다. 자리가 잡혔을 때 축하한다고 애비게일 식구들에게 초조하게 인사했어요. 오랜만이군요.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맞다. 그런데 그녀는 나를 거의 모르는 듯 무심하게 대답했다. 용기를 내어 마크를 소개하려고 데려왔어. 이게 내 거야. 아들 마크가 인사해요. 마크 저는 마크 5살이에요. 마크가 저에게 달라붙어 수줍게 아비게일에게 인사했어요. 편지에서 언급한 대로 아비게일은 제가 끝내기도 전에 제 아들은 선천적 장애가 있어요. 아비가일은 퉁명스럽게 의학 괴물인에 퍼지게 놔두지 말라고 했어요. 마크와 나는 멈춘 듯 얼어붙었다. 애비게일의 남편은 한마디 말도 없이 불편해 보였다. 거리를 두려는 게 분명했다. 케빈과 시댁 식구들은 말문이 막히고 굳어졌다. 나는 그런 젊은이에게 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배려심 없는 애비게일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아이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다가 옆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마크는 불안한 표정으로 내 손을 잡고 웃었다. 그래 아무도 내 얼굴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마크 울지 않으려고 내려다보며 그런 말은 아이는커녕 어른에게도 상처가 된다. 아비게일을 바로 때릴까도 생각했지만 마크를 꼭 안아줬다. 무슨 소리야 아비게일 그건 아니야. 그렇지 아비게일 어떻게 클로이가 마크랑 나를 안았다고 할 수 있어? 방어야 애우 뭐야 엄마가 저 괴물을 옹호하는 거야. 완전 하얗고 머리카락도 흰 것 같이 징그럽다. 전염성이 있는 걸까 퍼질. 치워 전염성이 없어 퍼지지 않아. 알바니즘이 있어 태어날 때부터 적은 상태로 색소라서 퍼질 수 있는 질병이에요. 왜 그를 데려왔나요? 스칼렛은 물러서세요. 애비게일은 마크가 괴물도 아니고 전염성이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케빈은 정말 당신의 아이가 믿기지 않아요. 왜 그럴 수 있는지 좀 더 배려하지 마. 애비게일 그냥 그 못생긴 새끼 빨리 없애버려. 열띤 논쟁. 분노로 떨리는 케빈의 손. 케빈이 애비게일과 맞서기 전에 마크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려 끼어들기. 로버트가 말했어. 네 절대 돌아오지 마 아비게일만. 그리고 그 말에 남편은 안도했다. 그들의 얼굴은 동맹을 찾았다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지고 놀란 표정으로 변했다. 아빠 뭐 하는 거야? 로버트는 애비게일과 남편의 가방을 집어 던졌다. 방에서 나오더니 손뼉을 치며 놀란 부부에게 돌아서서 처음 만나 공손한 아이를 이렇게 대접했다. 내 딸이 아니다. 너는 괴물이다. 그런 못생긴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 얼굴은 그런데 아빠. 엄마랑 같이 걸리면 어쩌지. 걱정할 필요 없어. 걱정할 마음이 있었다면 마크의 마음도 고려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어. 어서.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이 아니야. 봐봐. 그런 무자비한 말은 이제 그만해. 나가라. 애비게일 부부는 케빈과 내가 보지 못한 로버트의 태도에 당황한 뒤 더 말하고 싶어하는 듯했지만 그 다음에는 그만둬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케빈을 포함한 모든 눈을 돌렸다. 놀랍게도 그것은 귀여운 옷을 입은 스칼렛이었다. 뺨이 붉어지는 백색증은 전염성이 없고 그는 괴물이 아니다. 아빠와 엄마가 정말 끔찍하다고 왜 말하겠는가?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이것을 선언했고 눈물이 그녀의 얼굴에 흘러내렸는데 그것만으로 그녀가 화가 났고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크를 위해 너무 행복했는데 딸에게 가혹하게 응대. 스칼렛 조용히 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너야. 엄마 마크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이 미워하는 지금 너무 부끄럽다. 나도 미워요. 스칼렛의 고함 칠 뻔한 목소리는 애비게일과 그녀의 남편을 단호하게 창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칼렛은 누나처럼 약간 우뚝 솟은 마크에게 달려가서 부드럽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웃으세요. 당신은 괴물도 아니고 미움도 아닙니다.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 알았어. 마크 둘 다 얼굴에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에비게일과 그녀의 남편이 마크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스칼렛은 달랐기 때문에 스칼렛이 마크에게 다가가서 그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보니 안심이 되었다. 에비게일은 화를 내는 것 같았다. 그 중에서 남편과 함께 말없이 떠나는 소동으로 인해 외부의 다른 고객의 관심이 집중되어 에비게일의 가족이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고 일부 직원은 고객에게 자리로 요청했으며 나머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50주년 결혼기념일을 마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낸 후 식사는 눈물이나 욕설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스칼렛이 알바니즘을 어떻게 알았는지 케빈이 전화로 통화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하퍼에게 마크에 대해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한다고 그녀에게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보낸 사람은 스칼렛이었고 로버트와 클로이에게서 우리 주소를 받은 것. 그 편지는 편지처럼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그녀의 진지한 말을 담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그 편지를 함께 읽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편지는 마크의 엄마 아빠에게 백색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스칼렛의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스칼렛은 부모님의 이사로 인해 총 3번 정도 학교를 여러 번 옮겼습니다. 이전 학교에 마크와 비슷한 알바니아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머리가 백발이고 시력이 특수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반 친구들이 모두 그 아이를 존중하고 잘 대해줬고 스칼렛은 그 아이를 차별하지 않고 좋아했다. 자신의 장애를 배려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진심으로 멋있다고 생각하고 눈이 나빠도 반해버렸습니다. 청력도 좋았고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쳤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친절하고 싶었지만 하루는 엄마가 달랐어요. 스칼렛 에비게일과 함께 있는 알비노 아이를 부모들이 모였을 때 스칼렛은 눈살을 스칼렛은 저 아이 초등학교 때 머리 염색하는 애인데 그 못생긴 안경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 그 애랑 놀지 말라고. 알겠어, 이해해라고. 스칼렛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투덜거렸다. 그리고 어머니의 무정한 말을 반박하지 못하는 그녀에게 충격과 좌절감을 느꼈고 마침내 마크에 대해 말할 수 있었을 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스칼렛이 나중에 결혼 50주년 축하 행사에서 그런 감정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현재 학교에 정착했고 이해받고 싶은 욕구에 이끌려 공개 수업 중에 알비노 인식에 대한 에세이를 읽었습니다. 부모님은 알바니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 사촌을 괴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괴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백색증과 부모님처럼 끔찍한 말은 자제합니다. 이전 학교에서 그랬던 것처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수업을 상호 존중을 옹호하는 오픈데이에 그녀가 읽은 장문은 에비게일과 그녀의 남편과 동시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난하는 계단에 직면했고 개장일 이후 당황스러워서 이웃의 다른 부모들에게 냉담한 시선을 받았고 스칼렛은 에비게일에게 꾸짖었지만 그녀는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백색증이 있는 사람들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지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희망했습니다. 높이 서다 표시 나도 최선을 다할게. 편지는 이 메시지와 함께 끝나고 잡지에서나 나올 법한 만화 캐릭터 스티커와 함께 내 동료는 물론 표시는 여전히 글을 잘 읽지 못하고 완전히 읽지 못한다고 적힌 것 같아. 말뜻은 알겠는데 읽는 법을 자세히 설명하니 마크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신이 나서 엘리를 외쳤다. 엘리 그 모습에 케빈도 나도 행복했고 사실 결혼 50주년이 되는 날부터 다 같이 웃게 됐다. 축하 스칼렛의 말을 기억하고 있는 마크는 유치원에서든 항상 움츠러들지 않고 우뚝 서 있었고 어떤 정신적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마크는 시댁에 갈 때 스칼렛의 말을 나름대로 이해한 것 같다. 여느 때처럼 버스를 타고 학교를 일찍 마친 듯한 여고생 몇 명이 마크가 입을 가리고 있다고 떠들고 있었는데 눈이 저 흰머리가 뭐냐고 웃었다. 자리를 바꿀까 고민하다가 마크도 그 장면을 봤다는 걸 깨달았다.
표시는 내가 소리쳤을 때 표시는 여고생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놀라서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소녀들은 당황해서 떠났을 것이다. 다른 때는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쳐다볼 때도 있었지만 표시는 말하기 시작했다. 화자들이 죄책감을 느낄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험담을 멈추고 그들의 관심을 휴대폰으로 돌립니다. 마크가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마크가 그런 외교를 어디서 배웠는지 궁금했지만 생각해보면 그날 스칼렛이 그에게 격려해줬습니다. 울지 마세요. 그냥 웃으세요. 그 말이 마크에게 공감이 거예요. 외모 때문에 조롱하거나 빤히 쳐다보거나 비하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는 게 아니라 사실 마크가 엄마한테 보호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나를 보호하게 된 걸 보면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것 같아요. 그의 성장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이는 힘차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아마도 스칼렛 덕분일지도 몰라요. 스칼렛처럼 마음씨 착한 아이들이 친구들과 이 문제에 토론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해요. 공개적으로 소규모 교육 모임을 주도하는 다른 엄마들 사이에서도 지지를 얻었어요.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면 반드시 따뜻한 사람들이 연결되어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스칼렛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차별 없이 이해하고 대우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시가 긍정적으로 살기에 더 좋은 곳 여기 좋은 있어요. 어쩔 수 없겠죠? 여기서 당신과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은 엄마가 문 앞에서 선언한 전남편의 어머니입니다. 메리와는 오래전 헤어졌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항상 웃으시고 다정하게 행동하시지만 뼛속까지 자기중심적이어서 나의 아픈 건강을 무시하고 메리가 키운 요리와 청소를 위해 나를 착취한다. 세상은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그들은 왜 알 수 없는 곳으로 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으로 왜 그들이 내 앞에 서 있는지 충격적인 사실에 직면했습니다. 내 이름은 그레이스입니다. 나는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6년 동안 영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했고 최근에는 프로젝트 리더로 임명될 만큼 신뢰를 얻었습니다. 일에 너무 집중해서 월급과 상여금도 꾸준하게 쌓였습니다. 성과를 내고 인정받는 것에 기쁨을 느꼈고 흥청망청 쇼핑 같은 쓸데없는 지출에는 관심이 없어서 계속해서 저축만 늘었다. 미래에 대한 안정감과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고 거기서 로버트라는 남자와 다시 인연을 맺었다. 학교에서는 별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지만 그날 회사가 같이 사업을 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로버트는 유명 회사의 법무부서에서 일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일에서 후배 멘토링, 그리고 서로의 삶, 그리고 동창회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는 빨리 친해져서 다시 만날 계획을 세웠고 결국 연애를 시작했고 1년 안에 결혼하기로. 결혼식은 소규모였지만 예배당에서 열렸고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어느 날 제가 아파서 남편이 누워서 걱정했는데 곧 메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엄마 아니 괜찮아요. 그레이스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복도에서 남편과 메리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하지만 곧 나는 메리가 방문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전화를 한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을 물론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 문제 없이 쉬고 싶은 것은 당연했지만 남편은 메리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그녀의 방문을 받아들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우아함는 이 말을 듣고 곧 아내가 아플 때 왜 그녀를 방문하도록 허용하고 심지어 남편이 돌아오는 놀라움과 질문 속에서 나를 깨우겠다고 말하면서 의아해했습니다. 당연한 듯이 엄마가 근처에 있다가 잠깐 들르고 싶다고 잠깐만 있을 해서 돌려보내는 건 실례야. 그레이스 너도 일어나서 얼굴만 보여줘. 괜찮을 거야. 메리가 아내를 침대에 안고 찾아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거실 청소도 끝나지 않았는데 평소에 치워두었던 접시들이 여전히 싱크대에 남아 있었어.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실제로 내 집에서는 집안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메리가 도착하기 1시간 전에 서둘러
준비를 하려고 애썼는데 남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미안해하는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메리가 도착했을 때 남편은 기쁘게 그녀를 맞이했고 나는 내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커피를 제공하고 테이블을 차리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이상했고 남편과 메리를 중심으로 맴돌면서 나는 두통과 오한을 억제하면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메리는 저녁까지 머물렀다. 나는 짜증을 내지 않으려고 저녁을 요리했고 메리가 마침내 떠난 후 나는 침대에 쓰러져. 원래 남편은 항상 메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녀의 소원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떨어져 사는 것은 외롭다고 말하고 선택했다. 매 시즌 그녀에게 선물을 주고 시댁에 자주 방문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마리아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지나쳤고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그는 나를 로버트보다 먼저 메리를 두는 것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내 요리를 메리의 소품과 비교하는 것은 고전적인 엄마의 소년이었습니다. 시댁에 가 있었고 메리는 마음과는 거리가 먼 아들의 관심에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고 의도했지만 어느새 사이에 메리의 존재가 어렴풋이 나타났습니다. 메리가 아들 로버트에게 그토록 관대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소비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친구와 쇼핑하거나 나들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 및 한정판 브랜드와 같은 값비싼 취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메리는 그것 때문에 남편에게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행동이 넘쳐났습니다. 뉘우치는 기색도 없이 나에게 나는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않는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란 내 부모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요구에 경악했다. 남편은 물을 때마다 쉽게 돈을 건네주었기 때문에 메리가 아들에게 그렇게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곤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가 알기도 전에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남편의 주장이었던 그녀를 조금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우리 재정에 부담을 주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더 이상 나에게 숨기지 마세요. 시댁에서 메리에게 내 얼굴을 보여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단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큰 집에서 그녀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무료 가사도우미 남편을 위해 청소와 요리부터 정원 가꾸기, 창문 닫기까지 모든 일을 불평 없이 하게 되었어요. 메리는 이런 사정도 모른 채 남편의 마음 깊은 곳. 나를 이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메리의 치료가 나를 좋은 아내로 만들었다고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내가 메리에게 반격했을 때 엄마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버트는 자신이 돕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우아함는 자신의 엄마가 그럴 수 없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습니다. 잘 챙겨줘서 진짜 엄마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사실 우리 부모님은 옛날식 식당을 매일 일하느라 바빴지만 외동딸이 손님 접대를 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도 엄마를 원망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부모님은 내가 놀고 취미를 추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의 모토는 가인은 돈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였습니다. 메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결혼식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신 저와 부모님을 보호하기 위해 마침내 남편에게 일어섰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건 내가 내 아내라고 해서 내가 착취당해야 한다는 뜻도. 내 부모님 집 청소하는 것도 싫어. 날 내버려 두길 바라는데 남편이 화를 잔뜩 내서 돌아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니? 우리 엄마한테 이런 끔찍한 일을 하니까 넌 제대로 된 아내가 될 수 있어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엄마를 화나게 하지 마. 그리고 그런 말을 인쇄까지 하는 너 같은 끔찍한 아내와 이혼할게.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혼 신청서를 꺼내서 작성해서 보여주세요. 그 서명을 단단히 하고 나한테 밀어붙입니다. 저와 엄마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합니다. 그 사람은 구식 가치관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거든요. 아내의 지위는 남편과 메리보다 낮았고 그녀는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내 반란은 혼란스럽고 그를 격분시켰습니다. 그는 이혼을 위협하면 아내가 울고 사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이 결혼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고 내 삶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잘 생각해보라고 하고 다음날 이혼 신청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떠났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보고 바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둘러 시청으로 가서 제가 맡은 절차를 빠르게 마쳤습니다. 퇴근하고 남편 부재중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처리했는데 이혼 접수 통지와 남편의 귀국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시청에서 보낸 봉투를 남편에게 건네주며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고 말하자 남편은 깜짝 놀라 입을 열었다. 그리고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굴이 빨개졌다. 그렇게 고집스럽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벼이 할 일이 아니구나. 마음속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너무 과한 짓을 하는구나. 나는 변덕스러운 여자 연기에 불과했다. 반항심에 난 저항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놀았어. 엄마랑 놀면서 날 무시했잖아. 침묵하는 것도 지쳤어. 왜 맨날 이상한 건지 과장된 삐죽이 튀어나왔어. 남편과 여자가 자기에게 의지하는. 같은 게 좀 무리이긴 했지만 어쩌면 내 ACT도 남편에게 완전히 푹 빠진 여배우처럼 꽤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만족할 때까지 내 완고함을 기꺼이 탐닉했습니다. 그는 내가 만족하면 재혼하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지만 남편에 대한 감정은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와 이혼하여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다시는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지루한 재산 분배 과정을 새 살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근처에 편리한 고층 콘도가 첫눈에 반해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고 구입을 결정했습니다. 내 삶 자유롭게 일상 일을 하며 살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콘도에 전 남편과 메리가 나타났다.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당황하고 조심스러워 메리는 입구에서 소란을 피웠다. 다른 집 마지못해 문 앞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이런 곳을 찾았어요? 아, 형사님, 우리가 걱정했는데 엄마가 확인해보자고 하더군요. 법적인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도 모르게 탐정을 고용해서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밖에 할 수 없었다. 반면 메리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고 활력 넘치게 행동하며 목을 쭉 뻗고 웅크린 채 내 집안을 엿보려고 했다. 그녀를 질책하려던 참인데 그녀가 예상치 못한 말을 하더군요. 당신이 여기 있는 곳은 내가 생각한 초라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여기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뢰합니다. 나는 그녀가 동거를 제안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녀의 미소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제안에 소름 끼치는 듯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전 남편에게 미소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당연한 일인 것처럼 동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레이스가 사는 것은 외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엄마를 데려온. 우리는 당신의 태도를 잊어버릴 것이다. 우리는 당신을 용서한다. 그는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진행했다. 그들은 둘 다 내 의지를 명백히 무시하고 기대감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내 말이 진정으로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절대로 거절하지 마세요. 즉시 떠나고 절대로 용서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명확하고 예상치 못한 반응으로 돌아오지 마세요. 제 전남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진심인가요? 로버트가 당신을 위해 여기 왔다고 말하지. 아마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 두 사람 모두 나의 거절에 틀림없이 충격을 받았다. 나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말썽을 피우는 아내였다. 그는 나를 용서해달라는 듯이 거만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계속 이러면 영원히 외로울 것이다. 나나 엄마 없이는 안 돼. 괜찮아. 이제 떠나줘.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하지 않아. 여기 다시 오지 마. 우리 관계는 끝났어. 그는 상황을 맞게 왜곡했고 내 단호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이해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내가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고집이 너무 세서 내 말을 비웃으면서 나를 밀어내려고 전남편이 밀린 집으로 남자가 넘어져 복도에 의도치 않게 목소리를 높여 이웃이 전남편과 메리처럼 문을 열게 했다. 내가 애원한 후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는 것을 보고 급히 이웃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제게 무슨 말을 건지. 같은 장소에서 두 건이 전화가 있었기 때문에 명백한 무단 침입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경찰차가 신속하게 도착했습니다. 이웃은 전 남편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친절하게도 나를 그들의 입구로 들여보내고 전 남편 밖에서 문을 잠갔고 메리는 복도에서 문을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여 나에게 좌절감을 토로했습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그 사람 남편 난 내 아내를 만나러 왔어요. 엄마 건들지 마세요. 그레이스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주소를 알아내라고 강요했어요. 당신이 로버트의 경력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가장 낮은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와서 사과하는 소리가 엄청나더군요. 휴일이라 많은 주민들이 집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 소란을 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콘도 단지에 처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역 사회 모임에 참석하여 좋은 인상을 받았고 알려졌습니다. 전 남편의 폭행으로 소동이 벌어졌는데도 어려서부터 사려 깊게 대해주셔서 하나 짜증내지 않고 공감해주셨고 제 증언을 바탕으로 이웃과 다른 주민들도 전 남편과 메리를 경찰에 연행했습니다. 이웃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무단 침입 내가 법무부서에서 일한다고 말했고 심지어 나를 스토킹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소개해줬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내 전 남편은 법무부서에서 일했지만 그가 위반한 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무지는 계속될 것이며 내 예측은 뜻밖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함께 지내던 여자친구가 보낸 메시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전 남편이 어린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걷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달갑지 않은 방문이 있은 지 불과 몇 달 후였습니다. 화해할 의사가 있었던 전 남편은 자신의 특권이고 내 알바가 아닌데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메리가 아이가 있는 여성과의 관계를 받아들일지 의심스러웠고 이미 변호사와 상담한 이혼 이력이 있습니다.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배경을 위해 로펌의 명망 있는 형사가 내 전 남편을 조사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이혼 전부터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내 감정은 오랫동안 사라졌지만 그의 배신을 알고 2배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3중으로 배반당해 내 평화가 어지러워지고 전 남편의 세계가 그의 계층 구조에서 그의 편의에 맞게 뒤틀려 버렸어. 메리가 맨 위에 있었고 나를 포함한 모든 여성들은 그 아래에 있었고 열등하고 경멸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이 의식은 그의 일관되지 않은 행동을 속이는 동안 설명했습니다. 결혼한 전처와의 화해가 당연하다고 믿었고 그동안 불륜을 계속했다. 조사 보고서를 읽은 그의 마음은 논리적으로 일관됐다. 나는 믿을 수 없게 됐다. 내 전 남편은 불륜 파트너와 결혼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았지만 그가 암시한 것 같았다. 미래에 함께 그녀의 희망을 유지하고 그들의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내 전 남편과 함께 본 아이는 실제로 그의 여주인에게서 태어난 아이였으며 그는 내 결혼과 같은 시기에 태어난 아이와 함께 이중 생활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알고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이혼 후에도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간통죄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3년 이내에 간음이 발견되면 시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을 멈추고 기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불륜에 대한 자신의 역할에 대한 보상을 위해 여주인을 고소했습니다. 여주인은 모든 것이 밝혀지고 특히 전 남편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분노했습니다. 그녀와 결혼을 암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화해했고 그를 결혼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결혼을 암시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녀는 그 면에서 포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가 큰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바뀌었습니다. 그녀에게서 받은 돈은 결혼식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메리에게 갔으며 그 돈은 끝이 없었고 달래기 위한 요구도 늘어났습니다. 메리는 우리의 분쟁으로 인해 화가 났습니다. 여주인이 이 돈을 붙잡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전 남편은 우리로부터 자녀 양육비 지불과 사기 혐의에 대한 보상 청구에 직면했고
메리에게서 많은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의 저축이 빠르게 고갈되었습니다. 그는 시댁에서 인상적인 일을 거의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집은 빚만 늘었다. 전 남편과의 관계를 끊고 보상금을 받았으나 여주인과의 상황은 달랐다.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이 곧 뒤처졌고 여주인 퓨리어스는 그의 직장에 난입해 자신의 모든 잘못을 폭로했다. 법무부에서 일하면서 여성과의 반복적인 문제와 계속되는 사기 사건을 고용주에게 비밀로 유지했으며 그의 행동은 직장에서 그의 평판을 급격히 악화시켰습니다. 그의 임무는 재배치되었고 그는 덜 중요한 직위로 제외되었고 나쁜 소문은 결코 진실에 소문이 그를 압도하여 사임하게 되었고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있어서 까다롭게 일할 여유가 없어 같은 업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상과 자녀 양육비를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육체적으로 힘든 아르바이트 메리에스 어스케입는 아들이 실직하고 빚에 눌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고 그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참여를 피하기 위해 사라졌지만 메리는 습관적인 지출을 억제할 없었고 결국 끝났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벌어줄 아들도 없이 상당한 빚을 지고 있는 그녀는 계속해서 명품을 사고 호화로운 식사를 하다가 빚만 늘어나게 됐다. 전 남편은 이제 직접 살 수 있는 비좁은 아파트에서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의 비참한 상황에 이웃 목소리가 들립니다. 관계가 불안정한 부부가 최근 옆집으로 이사하여 주변의 에코에게 싸움으로 인해 자주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영업 내 업무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많은 새로운 일을 다뤘습니다. 매번 획기적인 성과를 내는 프로젝트들 독립생활로 전환하고 전문 지식 덕분에 공부할 시간도 많아졌다. 클라이언트의 신뢰를 얻어 회사 매출도 크게 늘었다. 나는 단지 잠재적인 여성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임원이지만 더 높은 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후보로서 기대감을 가득 안고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 공헌할 생각이니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좋아하는 일에 써야지. 내가 길을 걷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다. 자리를 정했어요. 아르바이트 특히 나이 든 여자들은 일할 때 서서 일해야 해요. 회사 1학년 때 아마 제가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젊은 여자 신인이 저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말하는 게 놀랍지만 어쩌면 어리실 수도 있어요. 일하는 세상도 모르고 아직 화를 참으면서 신입사원이 부장 눈물 속에 앉아 있는 걸 내가 없는 동안 부장 환호를 받을 만한 왔는지 궁금했는데 알바라고 착각하는 건 사무실을 둘러보니 신참의 목소리가 모두를 뒤흔든 것 같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이 회사에서 일어났는가? 제 이름은 그레이스입니다. 저는 37살이고 출산 휴가를 마치고 막 돌아왔습니다. 출산 예정일 6주 전부터 완전 휴가를 냈어요. 남편 다니엘이 같은 회사에 다니는 바람에 3월 말에 첫째 아들이 출산 예정일에 딱 맞춰 태어났어요. 평균 연봉도 높고 근무 환경도 아주 좋은. 그러던 중 입사한 신입사원인 것 같아요. 제가 자리를 비웠던 아만다는 새로운 아만다입니다. 제가 출산 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했을 때 그녀는 사무실 주변에서 상당히 자유분방한 것 같았습니다. 출산 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했을 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아오니 정말 좋네요. 직장에서 우리 아기는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린이집에 혼자 둘 수 없어서 엄마와 시어머니가 번갈아 돌봐주고 있어요. 도움을 주셔서. 직장에 복귀했는데 못 본 새로운 얼굴들이 있어요. 3월에는 아마도 신입사원이었는데 설명할 수 없는 한 명이 부장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 처음 왔기 때문에 어디에 앉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입사원에게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레이스입니다만 새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나 봐요. 못 들었나 의아해하다가 또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내 자리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신입사원이 아르바이트라고 속삭였어요. 특히 나이 많은 여자분들은 서서 일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신입사원의 무례한 말투와 아무래도 그녀의 속삭임은 다른 사람들도 다 듣는 것 같아서 봉건적이었다. 사무실 전체가 떨기 시작했다. 신입사원은 변덕스러운 듯 화장실 좀 쉬겠다며 떠나갔다. 나는 어리둥절해 서 있었지만
다른 직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출산 휴가 전에 멘토링을 하던 솔직한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한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의 이름은 아만다이고 22살이고 신입사원이라고 짐작하셨겠지만 그녀는 22살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약간 과신하다 나는 그녀가 직장에서 무능력하지는 않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녀는 매일 직원에게 매우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내가 물었을 때 매일 직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프랭크는 불편해 보였고 아만다가 좋은 회사의 고소득 남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가지고 나 같은 귀여운 여자는 좋은 남편을 가질 자격이 있고 그녀는 다니엘이 결혼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반지에 의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내가 그의 아내보다 훨씬 낫다는 말을 하고 그를 위해 점심을 준비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 이 말을 몇 번 들었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나에게 훌륭한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다며 그녀의 제안을 거절해 왔습니다. 나는 그 놀라운 부분에 얼굴이 붉어지고 다니엘이 그렇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다소 안도했습니다. 물론 아만다의 접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다니엘이 너무 심각한 바람을 피우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계속 쫓았지만 그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지만 최근에는 그녀가 초점을 바꾸고 다니엘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아만다는 젊고 객관적으로 예쁘다. 그래서 그녀는 마법에 걸린 남성 직원을 꽤 많이 두었습니다. 솔직한의 문제적. 보면 그중 누가 경력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과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랬다고 생각하면 화가 날 것입니다. 남편을 유혹하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너무 취한 여자를 대하는 게 얼마나 문제가 되나요? 프랭크는 최근 내 말에 정확히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그녀는 CU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U는 45세이고 미혼 권리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미래가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CU 부인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심지어 부장석에 앉아도 아무도 진실을 모르고 감히 그녀에게 맞서는 사람도 없다. CEO 부인이라는 것은 신입사원들 사이에서 당연한 결론인 것처럼 확실히 모두가 일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녀는 술에 취했을 것이다. 그녀 자신의 젊음과 아름다움 나는 모두의 고군분투를 이해하지만 내가 솔직한에게 반응하는 동안 그녀가 이렇게 지배하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는 접시에 굳어진 것처럼. 솔직한은 계속해서 신입사원의 터무니없는 행동을 나열합니다. 그것은 끔찍합니다. 아만다는 나이 많은 여성을 나이 많은 숙녀라고 조롱합니다. 얼마나 근시안적이지 않은지. 그녀가 2살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불쾌한 사고 방식입니다. 나는 다음 표적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솔직한에 따르면 그녀가 여직원 중 한 명에게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웃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과감하게 이런 말을. 선배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서 또 화장실에서 욕을 해도 매력이 없어 불쌍하고 남편의 선택이 안타깝고 나이 많은 아줌마가 자신을 선택하지 않을 만큼 너무 슬픈 것 같습니다. 여직원을 전반적으로 얕보는 나도 그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프랭크는 그레이스를 아르바이트로 착각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레이스가 없는 동안 아만다를 제대로 멘토링하지 못해 미안하다. 프랭크의 미안한 표정을 보며 나도 아까 말했듯이 미안하다. 이전에 그녀는 CEO가 선호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1시간 동안 화장실에 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 화장실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녀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시계 아만다가 화장실에 간 지 30분이나 지났는데 전문가로서는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긴 휴식 시간인데 어쩌면 그녀가 정말 몸이 안 좋을지도 몰라요.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화장실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녀가 쓰러지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거기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화장실에 가서 얘기하게 다가가면 아만다 목소리가 들리는데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 같더라. 뒤에서 들었는데 너무 짜증나. 여기 아르바이트나 정규직이야. 사장이
총애하는 직원인데 자기 자리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내 자리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무능한 아르바이트생 전화로 누군가 응답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얼굴이 남자였나 봐요. 엄청 못생긴 건 아니고 30대인데 나한테는 은박일 뿐인데 일을 하나도 못하는 것 같고 은박이 될 정도도 아닌 것 같아 결국 CEO의 총애를 받고 있지만 앤드류만 사랑한다. 분명 아만다 남자친구였을 텐데 아만다가 남편을 구하는 게 아니었나 해서 결혼하려면 헷갈렸는데 왜 세여야 하는지 대표님 아내가 되어 용돈도 많이 받고 내 마음은 앤드류에게만 속해 있으니까 젠드류를 그에 바해서 1등으로 테니 그때까지는 참아야 합니다. 아만다의 전화 대화는 바텐더와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바텐더 남자친구를 지원하기 위해 더 높은 수입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계산적이며 특별히 능력이 없는 그녀는 내가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내가 들어갈 줄도 모르고 문으로 뛰어들어간 아만다는 몹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만다는 몹시 놀랐다. 그게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내가 몸이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나? 지금까지 화장실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 거기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적어도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적어도 2층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배려할 수 있겠는가. 아만다의 추론은 우스꽝스러웠다. 나는 낄낄 웃었고 아만다는 더욱 분노했다. 당신들 무슨 일이냐. ERS는 단지 나 같은 정규직과 달리 30대 아르바이트라니 말도 안 돼. 아만다가 눈에 띄게 화가 났지만 그 사람의 극심한 날 웃게 만들었어. 먼저 침착하게 대답했어. 아마 전화 끊어야 할 것 같아. 정규직 아가씨. 직원이 아만다에 대해 떠드는 이 아줌마가 뭐냐고 반박했지만 나는 침착하게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전화 통화하는 사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전화 통화하는 사람에게 시시덕거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고 앤드류 아줌마가 우리 대화를 방해했습니다. 다시 전화해. 앤드류 다른 여자한테 마음 주지 마. 알았어. 조용히 해. 전화를 끊은 후 말투를 바꿔서 통화를 종료했다. 그녀는 노려보며 나에게 대면했다. 알겠다. 나는 당신 같은 나이 많은 사람이 CEO에게 총애를 받는다. 아줌마 아르바이트는 순식간에 해고될 수 있어. 이름이 뭐냐.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그런 어리석음이 나름대로 인상적이구나. 깊은 한숨을 쉬었어. 그레이스야. 내 남편은 내 보살핌을 받았지. 그렇지 아만다. 아만다는 생각한 것 같았어. 잠시 후 그녀는 내가 다가가려고 했던 아내라는 것을 깨달았고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당신은 다니엘의 아내입니다. 당신 다니엘은 맛이 형편없으니 그 사람은 당신 같은 나이 많은 여자와 당신을 훌륭하다고 부르는 사람과 함께 경력을 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웃긴 여자. 그나저나 몇 살이냐. 내가 얕잡아 보는 걸 알면서도 참기로 했다. 나는 37살. 다니엘보다 37살인데 왜 아르바이트를 했어? 다니엘은 돈을 못 벌고 있는 걸까? 넌 아닐지도 몰라. 한숨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이 최근에 부서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남편의 승진 소식을 듣고 아만다는 기분이 언짢아 보였고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었을 것입니다. 너 같은 아만다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내가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정말 정규직이니까 넌 내 선배인데 선배라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질투나나 봐. 난 젊고 귀엽고 불쌍해. 난 젊고 귀엽고 정규직이야. 나 자신을 아줌마라고. 아만다한테 그 말을 듣는 건 기분 나빴어. 아만다는 내 짜증나는 얼굴을 보는 게 더 즐거운 것 같았어. 너는 나에게 못되게 굴지는 않을 거야. 그냥 당신은 나보다 먼저 여기서 일을 시작했으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그레이스 결국 나는 CEO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녀는 웃으며 나를 분명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적대적이었지만 나는 여기서 논쟁할 만큼 유치하지 않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돌아가자. 우리 둘. 화장실에서 안 돌아오면 다들 걱정할 텐데. 아만다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만지작거렸다. 책상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는지 궁금했다. 좀 더 긴장을 풀고 싶었다는 거 알잖아. CEO에게 당신과 다니엘 둘 다 직업윤리가 결여되어 강등될 수 있다고 말하면 CEO가 선호합니다. 나는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이 짜증이 나서 어른의 평정심을 유지해야 했고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선배이자 당신의 감독자, 바로 다음 달은 저를 찾으러 왔어요. 매니저 아만다가 부적절한 짓을 한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아만다의 놀란 얼굴은 기억에 남는 매니저예요. 네, 제가 매니저 직책을 맡고 있어요. 육아 휴직도 안 하고
급하게 복구해야 해서 예정보다 일찍 연구 휴가를 마치고 복구했는데 오늘이 첫 휴가였어요. 예전에 나는 많이 변한 것을 보고 놀랐지만 나는 매니저라고 불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렇게 불리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대화한 것을 보면 프랭크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매니저라고 부르는 것을 걱정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내가 매니저이고 매니저의 자리가 비어있는 이유는 그것이 내 자리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만다는 내 자리에 앉아 자신이 매니저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내 정당한 의자에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아만다에게 물었습니다. 내 자리는 어디인가? 아만다는 젊고 귀엽지만 장로들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다. 나를 알바라고 아줌마 취급을 하는데 그런 태도는 알바를 입어도 용납할 수 없다. 경영자로서 회사의 번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파트타임 직원을 존중하는 것이 내 의무입니다. 에만다는 내가 경영자라는 사실에 놀랐지만 아직 카드가 한 장 더 남아있는 것처럼 돌아섰지만 그레이스는 제가 선호하는 경영자입니다. 이에 의해 CEO 참 뻔뻔한 여자.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한숨을 쉬었다. 사무실로 돌아갈 시간이야. 아만다가 안 가면 혼자 생각했는데 아만다가 조용히 나를 따라 사무실로 돌아왔다. 아만다가 자기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 자기 책상에 앉았어요. 부장석에 앉았어요. 바로 대표님께 전화했어요. 무슨 일인지 오늘 제가 출산 휴가 마치고 복귀한 대표님이 말씀이 있어서 좀 의논할 게 있어서 저희 부서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해합니다. 바로 갈게. 건강도 걱정돼서 전화를 끊고 다시 한숨을 쉬었다. 5분 안에 모든 게 다 풀릴. 우리 부서에 도착한 그 사람은 늘 활기가 넘치는 표정으로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다. 대표님한테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죠? 오래간 여자랑 사귄 거 사실이에요. 무슨 목적으로 저를 여기로 부르셨나요? 내가 아만다를 봤는지 확인해줘. 네, 그냥 궁금해서요. 만약 당신이 아만다에게 접근했다면 CEO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슨 말을 하는지 떠났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에밀리와 1년 데이트했고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곧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 맞죠? 당신은 에밀리와 결혼하는 거니까 아만다에게 다가갈 방법이 없어요. CEO가 놀란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무섭군요. 에밀리가 당신에게 내가 에밀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는 말을 했나요? 마타랑 얘기한 적도 없어요. 당연히 그녀에게 접근할 생각은 없었다고 나는 말했다가 다시 아만다에게 시선을 돌렸다. 아만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CEO가 그녀에게 접근하지 것을 그녀가 방금 알아차린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모두 그녀 자신의 오해였다. 어떻게 해야 할까?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만다를 바라보며 주변 직원들은 웃어야 할지 진지한 표정을 지어야 할지 고민했다. 아만다가 이름을 부르며 앞으로 나아간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는? 아만다를 바라보고 나는 아만다가 포기한 듯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요. 그레이스 대표님이랑 너무 친하지 않나요? 대표님이랑 너무 친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대한 짜증 때문에 평소의 행동이 그렇게 흐려진 것 같더라고요. 당황한 표정. 내가 대표님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오해한 것 같았어요. 혹시 당신과 대표님이 성관계를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대답을 머뭇거리니 대표님이 바로 아만다 두 그레이스에게 대답하고 내가 그렇게 친한 것 같은데 아만다 왜 그러세요? 서로 너무 잘 아는 아만다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CEO는 계속 잘했습니다. 그레이스와 저는 사촌이기 때문이죠. 저는 CEO와 제가 사촌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들이 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것입니다. 내 딜레마에 대해 누구에게도 무관심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CEO는 계속 유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레이스는 매우 유능합니다. 아만다 그녀의 노력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만다 나는 창백하고 얼굴이 붉어지는 사이에 간신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만다는 단지 그렇다고만 말했고 CEO는 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내 사무실로. 그 사람이 떠났고 우리는 거기에 남겨두고 모두 일에 집중하고 책상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하루가 그렇게 끝났지만 아만다는 일에 집중할 수 없는 것 같았고 다음날 그녀는 결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재를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한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전문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몸이 좋지 않아서 하루 쉬고 통화가 끝났습니다. 아만다는 다음날 결석했습니다. 이번에도 연락이 없었는데 신발을 신지 않은 채 일주일이 지나고 며칠 동안 무단 결석을 계속했다. 사직서가 도착했다. 오만하게 오랫동안 화장실에 간 아만다는 CEO와의 관계가 명백히 밝혀진 뒤 몹시 당황했을 것이다. 아만다는 확실히 젊고 귀여웠다고 부인했지만 결국 동료와 결혼하지 못한 것 같고 아만다가 회사를 떠난 후 사임했습니다. 그녀가 많은 남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접근한 것으로. 아만다의 행방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일을 엄청나게 즐기고 있다. 내 부하들은 당신이 돌아와서 정말 기쁘다며 당신이 부서의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 내 남편은 부서장으로 승진했다. CEO는 두 사람을 공정하게 평가한다. 그와 나 덕분에 직장이 매우 만족스러웠고 사장님께서 앞으로 신입사원 면접에도 꼭 참석해달라고 하셨다. 이 일을 계기로 대표님은 자신이 실력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것. 안목 있는 인재를 그레이스에게 말씀하신 CEO는 안심이 된다. 사람을 보는 눈이 좋으니까 그 사람은 예전처럼 뒤로 물러났어요. 회사와 동료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싶어요. 30대 후반의 여자를 여자로 오해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신입사원은 필요 없어요. 아르바이트도 아르바이트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젊음과 외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능력입니다. 오늘은 내가 싫을 때 다시 일할 시간입니다. 내 태도는 해고야 응난 대통령 부인 메리에게 선언을 받았고 나는 순종적으로 따랐지만 직장을 그만두면 재정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거 확실해? 내가 말했듯이 메리가 나를 조롱했지. 귀국 후 바로 경쟁사와 미팅 약속을 잡았고 라이벌사의 최고 영업사원으로 입사한 결과 복고했다고 합니다. 저는 폴라입니다. 45세입니다. 미혼이고 아이도 없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데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살지만 재정은 따로 관리해요. 회사에서 영업부로 일해요. 입사하자마자 영업에 푹 빠졌어요. 매출이 상당하다고 생각해요. 재능이 계속 자신감. 입사 1년차에 신인상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동료들을 능가하는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최고의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직 이전 성과를 능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사 내에서의 내 지위는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었고 이제 대통령이 인정함나는 내 의견을 공유하기. 중요한 회의에 초대받았습니다. 어느 날 대통령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이전 대통령보다 17살 어렸던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여배우였습니다. 메리 TV에서 본 것 같은데 사장이 메리에게 반한 것 같았어요. 나는 즉시 그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결혼식에 초대했습니다. 메리는 결혼식에서 자신감 있고 존경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입사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방패로 사용하여 기뻐하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지난달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사장은 제가 아는 기술로 나를 메리 멘토로 임명했습니다. 즉, 나는 메리의 상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부사장으로 만들고 싶었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회사에 대한 나의 공헌 갑작스러운 책임감에 긴장했지만 메리의 첫날에도 인정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정중한 소개 후 고객에게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데미네어는 여배우에게 딱 맞았습니다. 나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인상은 금세 사라졌어요. 더 이상 영업부서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입사한 지 일주일 만에 부사장이 되면서 봉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외출을 거부했습니다. 아, 그게 왜 불쾌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가요? 태양이 너무 강해. 아 뭐야, 내 나이가 믿기지 않는데. 오해가 아니었어. 메리가 찡그린 얼굴로 불평하기 시작했지. 난 원래 배우였지. 알다시피 땀을
햇빛 아래 동네를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서 대통령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 외에 내가 어떻게 아름다움을 유지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나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싶다. 그녀의 이유는 가능할 것 같지만 메리는 더 이상 배우가 아니었고 아름다움을 위해 약간의 불편함을 견뎌야 했다. 이제 일광화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메리는 완고하게 그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메리는 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판매원으로서 우리는 밖에 나가서 일해야 하지만 메리는 폴라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운이 좋습니다. 외모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차피 나이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나이를 걱정하는 사람은 당신이겠죠. 미혼은 아닌데 외모에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나아지자 그녀는 그런 충고를 하고 깊은 한숨을 쉬며 나의 근심 없는 태도가 부러웠다고. 나는 짜증이 났지만 그런 시련을 다투는 것은 시간 낭비였다. 나는 메리를 무시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그녀에게 간단한 사물을 맡기고 나갔다. 그때는 혼자 영업을 하려고 그때 그냥 기분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그날부터 메리의 포갑적인 행동이 더 심해졌는데 다음날 나도 모르게 충격적인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 같았다. 내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다른 직원들은 혼란스러워 보였고 알고 보니 메리가 그랬다. 갑자기 그녀를 통해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들과 메리가 우쭐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부사장이 될 테니 모든 업무를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사장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인했고 모두가 나를 통해 일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대통령 오른쪽 폴라로부터 나와 협력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메리의 말에 놀랐지? 대통령이 승인하면 우리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메리의 요청을 받아들인 다음 메리는 공평하게 행동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바로 아침에 메리가 평소처럼 살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나는 혼자 가도록 남겨졌지만 그녀가 우리 부서장에게 전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이미는 내가 떠난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면서 제이미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고객 미팅에 돌아왔을 때 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메리 뭐하는? 제이미의 자리야. 메리는 제이미의 의자에 앉아 내가 제이미에게 물었을 때 상사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메리는 자랑스럽게 설명을 요구하며 사임하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메리는 자신 있게 말했다. 나는 부사장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고 나는 이런 세를 받을 자격이 있고 게다가 우리는 지금 나를 통해 일할 것이기 때문에 제이미는 불필요합니다. 나는 사실상 부서장입니다.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는 나에게 불평하지 않을 것이고. 사임합니다. 그가 직접 회사를 떠난다고 했으니 내 걱정은 아니다. 메리의 악의적인 미소는 제이미 씨 아들 인수한 후 나를 말문이 막혔다. 메리는 자신의 바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부서는 그녀의 폭정에 좌절했지만 그녀를 두려워하여 감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 한 달 동안 지속됐다고 사장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했다. 메리의 변덕스러운 운영 승인으로 인해 우리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 기분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결정했고 그녀는 종종 그 번거로움을 나에게 떠맡겼다. 업무 성과가 평소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회사에 가장 많은 고객이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내 업무 성과는 회사의 성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부서에 업무를 위임했지만 사장이 직접 착용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도착이 늦어지면 회사의 평판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하십시오. 메리가 나를 소환했습니다. 그녀는 만나기로 한 손님을 내가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이에 응하고 대신 손님을 처리했습니다. 메리가 다시 나를 소환한 부서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나에게 간단한 테스트를 하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단지 커피를 마시고 휴대폰을 가지고 놀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고객 회의 때 직접 했으면 좋겠다.
나는 천박한 작업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말을 신중하게 선택했다. 메리는 눈썹을 치켜떴다. 말하는 거야? 명령을 전혀 따르지 않을 거야. 전혀 안 따르겠어. 난 그냥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다른 일을 우선으로 할게. 미래 부사장이 묻는 것보다 그 일이 더 중요해. 내 입장을 이해했니? 메리가 불쾌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오늘은 유난히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 억울한 불평에 얽매이는 게 완전 짜증이 났다. 메리가 화를 내며 소리쳤기 때문에 짜증이 얼굴에 드러났을지도. 넌 맨날 이래라니까 아직도 나를 부하로 생각하는 걸까? 우리 입장이 바뀐 지 오래란 걸 알아요. 가장 무시당하는 건 싫어요. 그냥 내 말을 들어보세요. 메리가 저를 비하하는 비합리적인 행동에 소름이 끼쳤어요. 그녀는 부서를 떠나기 전에 자기가 떠난 후 아프다고 말하면서 나를 비하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요청한 천박한 일들을 그날 저녁에 나는 메리에 의해 회의실로 불렀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생각에 대해 논의할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시작했다. 신중하게 말을 골랐어. 메리가 눈썹을 치켜뜨며 나를 돌아보았어.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해고. 야응. 메리의 단언에 완전 충격받았어. 도대체 무슨 권위가 있단 말인가? 내가 혼란스러워하는 걸 보고 메리는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이 총애하는 사람이라도 내 말을 따르면 쉽게 해고될 수. 메리는 뜻밖의 반전에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대통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면 끔찍한 대우만 받을 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메리에게 조종당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았지만 그만두는 것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순간에 대해 확신하시나요? 내가 그녀의 태도에 한숨을 쉬었다고 말하면서 메리가 나를 조롱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내 반응에 놀랐습니다. 나는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은요? 정말 그만둔다고? 넌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면 계속 있어도 된다고 했잖아. 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나를 해고하는 거야. 바로 그러면 난 그만둘 거야. 메리는 말문이 막힌 내 반응에 완전히 당황한 것 같았어. 내가 메리에게 말했어. 나는 책상을 치우고 회의실을 나와서 문을 닫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내가 책상을 청소하기 시작했을 때 메리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소문이 떠돌던 동료들, 메리가 부서에 뭐라고 말했느냐? 없이는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폴라. 제 동료들은 제가 떠난 것에 대해 후회를 표했지만 이미 사임을 선언했기 때문에 저는 머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재빠르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제 작업이 전환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나중에 제 컴퓨터를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전화 후 퇴근 시 상담 가능. 제이미와 현재 정보를 교환한 후 제이미에게 전화한 다음 날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경쟁사 미팅 약속. 내 새 직장은 경쟁 사임 농장주 고용주. 제이미의 상사와 나는 많은 판매 벤처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경쟁자 회사의 사장은 우리를 따뜻하게 환영하고 기대까지 표현했습니다. 상사가 현장으로 복구하여 활력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나는 항상 존경했던 옛날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부서장. 제이미. 야, 나 이제 더 이상 부서가 아니야. 맞아 미안해.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배너를 교환하고 회사의 친구 책상에 접근했을 때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아가씨는 그 여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리셉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메리. 저기 폴라야. 지금 우리 회사로 돌아와. 불안한 메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객실로 초대했어. 제이미에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합류하자고 요청했어. 난 제이미에게 합류하자고 요청했어. 불편해. 다 엉망이야. 메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내가 바로 회사로 돌아왔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나는 메리에게 왜 나를 해고했다고 물었고 메리는 어제 이후에 있었던 일을 말했다. 내가 회사를 떠난 지 몇 분 뒤에 사장이 급히 들어왔다. HR 직원이 제가 퇴사했다고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는 다른 직원들에게 질문하고 눈에 띄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 다음 메리는 항상 저에게 저항했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말한 상황을 설명했고 그녀는 너무 자랑스럽고 참을성이 없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좋아지니까 확실히 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메리는 자신이 나를 해고한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자신의 성격 특성이 대통령에게 그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낼 것이라고 믿었지만 대통령은 소리쳤습니다. 메리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회사를 망치려고 하는 거야. 메리는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무슨 짓을 해도 꾸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사장에게 불륜을 의심하며 사장은 메리를 꾸짖었다. 내가 회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귀중한 직원을 밀어냈다는 이유로 그녀가 더 이상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나를 부사장으로 만들지 않을 건가요? 왜 말을 안 듣는 사람을 만들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중요한 일을 물어보는 부사장 메리가 회사에 관심을 가져서 기뻤어요. 폴라한테 기술을 배우길 바랐는데 왜 그랬나요? 사장은 머리를 쥐고 괴로워했고 심지어 제가 경쟁사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사가 나의 중요한 역할을 알지 못한 채 이제 크게 뒤처질 것이라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메리는 나를 놓아준 책임이 있었습니다. 메리는 분노했지만 사장의 분노는 더욱 격렬했습니다. 그는 모든 직원에게 사과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장의 잘못이고 메리를 비난했지만 여전히 사장은 자신의 잘못일 것이라고 책임감을 느꼈다. 메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회사가 상황이 CED라고 비서가 급히 다가가서 사장을 데려갔다. 비서는 회사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켰다. 사장은 실적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회사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회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하는 듯 최선을 다했다. 이제 이혼하겠다고도 했다. 내가 회사로 돌아오면 난 이혼 안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돌아와. 내 옆에 있던 제이미와 눈빛을 주고받은 뒤 우리가 왜 그렇게 설명하느냐는 메리의 울부짖는 질문에 거절했다. 당신이 어떤 직위를 옮겼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우리 직위를 고려해야 합니까? 당신은 평범한 직원이 아주 높고 강력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메리의 말에 짜증이 나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녀에게 현재 직위에 대해 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불행히도 저는 이제 부서입니다. 이 회사의 부장이었던 여기 상사가 이제 임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쉽게 해고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메리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화를 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경영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이적 직후 직위는 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헤드헌팅을 당했습니다. 오랫동안 제안을 받았지만 귀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거절했지만 귀하가 오고 해고된 후 자리를 잃고 이 회사에 접근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훌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메리는 나의 차분한 설명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제이미와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올 수 없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에 머물지 말고 당신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우리를 버렸어. 메리는 내 말에 충격을 받았어. 그 얼굴을 보고 나는 너무 심한 대우와 과로를 받고 조금 안도감을 느꼈어. 두려움이 조금 가혹한 것 같았어. 불만족. 메리는 내가 말할 때 왜 거절하냐고 놓으려고 나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돌아오려면 남편 회사에 빚을 졌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유능하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 없이도 성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느끼지만 당신은 그 빚을 갚을 기회를 빼앗았지만 그녀가 제발 나를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메리 제이미에게 돌아섰지만 저 같은 제이미는 복귀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메리는 끈질기게 회사에서 좋은 자리를 제안했지만 우리는 길을 때 우리를 받아준 라이벌 회사의 사장이 우리의 은인이라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 사장을 떠난 것이 후회되지만 결정했습니다. 새 회사의 은혜를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장에게 진심을 다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복귀할 수 있다고 했으니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 부하이므로 이혼을 말릴 수 없습니까? 책임을 져야지. 우리 입장이 오래전부터 하지 않았나. 찰나의 열기 속에서 메리는 말을 더듬었다. 나는 부통령의 권한으로 처리하면 좋겠다고 비꼬듯 말했다. 메리의 얼굴이 좌절감에 일그러졌다. 메리가 떠나기를 거부하자
결국 분노한 내 말에 우리는 경비원을 불러 그녀에게 경비원과 함께 떠나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피하는 것을 멈추고 프레스턴과의 미래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쳤습니다. 모서리 메리는 비난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원하면 원한을 수 있지만 다시는 나를 연루시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메리는 전직 배우가 되어 이혼하게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심지어 그녀의 무책임하고 공격적인 행동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까지 알려졌습니다. 글래머러스한 농부 여배우 메리가 이야기가 깨진 후 이제 경멸의 시선을 받게 되자 그녀는 회사를 인수하려는 악당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추적당했습니다.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고 항상 모든 행동과 말에서 모든 의도가 소문이 있었습니다. 곧 해외로 나갈 것입니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돌아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동안 나는 제이미와 함께 새 회사에서 성과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우리의 직위 때문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보여준 진정한 기술을 활용하면서 판매 기회를 추구하는 동시에 내 규칙을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경영은 효율적으로 좋아지고 계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사장은 기뻐했고 전 회사가 새로운 삶에 만족했습니다. 사장은 피해자로 보여서 일시적인 부진에서 회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 정말 능력이 있었어. 이제 우린 좋은 라이벌끼리 만나 경쟁한다. 소꿉친구인 엠마와 전 여자친구가 사고를 당했다. 루카스의 갑작스런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일이 시작됐다. 나는 회사를 쉬고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한다. 저를 위한 저녁 식사가 걱정된다고 그는 빠르게 말했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으로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급히 일을 쉬고 참석하려는 루카스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를 막았습니다. 그는 제가 거기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루카스 위치를 알아내서 어느 정도 억지로 장례식에 동행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했다. 에바에게 상처를 입으면서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루카스의 혼란스러운 말과 유일한 파트너에게 배신당해서 실망해서 할 말을 잃었지만 루카스가 이 상황을 마음대로 하게 둘 수 없었습니다. 루카스에 했습니다. 저는 올해 37세가 되는 아바입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주부입니다. 친절한 엘비 소심한 남편 루카스와의 거짓말로 인해 우리의 삶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루카스는 루카스의 성격에 대한 거짓말 소진이 우리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끈질기게 말했습니다. 며칠간 좀 쉬다가 아픈 줄 알고 물어봤는데 늘 별거 아니라고 하더군요. 루카스는 불안한 표정으로 하루 종일 보더니 정말 아무 문제 없나요? 괜찮아요. 일이 바빠서 그럴 뿐입니다. 다들 응답을 기다리는 일이 있어. 그런 거야. 내가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았다고 하니까 루카스가 한 행동 중 가장 이상한 건 회사 AEO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야 뭐 하는 거야. 사실 방금 쇼핑하고 돌아왔어. 소꿉친구인 엠마와 전 여친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꿉친구였던 여성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갑작스런 루카스가 말이 빨라지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으려고 해서 막았는데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해가 안 가는데 같이 가면 안 될까? 괜찮아. 그 사람은 오랜 친구였어. 아바 굳이 올 필요는 없지만 혼자 가는 건 어때? 어딨는지 말해주세요. 급히 퇴근하고 장례식에 참석하겠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루카스는 내가 거기 있는 걸 원하지 않았고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내 남편의 중요한 친구라면 생각해서 끈질기게 루카스에게 물어보니 알아냈어요. 장소와 마지못해 참석한 장례식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루카스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루카스와 저는 따로 안내를 받고 루카스가 가는 코너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분위기가 궁금했습니다. 추웠고 비오는 기분이 들었어. 불편하고 불안했어. 루카스를 찾고 있었어. 루카스가 틀림없이 가족의 원한 대표로서 추도사를 하고 있었어. 루카스가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나는 그저 루카스가 고인의 남편처럼 행동하는 것이 혼란스러웠어. 나에겐 낯선 사람 같았고
내 괴로움을 무시한 채 나를 혼란에 빠뜨렸다. 씨는 감히 다른 사람들의 걱정이 아니라 나를 가차없이 꿰뚫는 시끄러운 고인의 친구 같은 남자가 혀를 찾고 나는 방금 고개를 숙이고 손수건을 쥐고 조용히 있으려고 장례식에서 영원처럼 느껴졌던 기억이 거의 없는 장례식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즉시 달려가서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가족 대표 무슨 일이야?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대답을 눌렀는데 루카스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원하면서도 흥분한 얼굴로 말을 시작했다. 게다가 루카스는 오랜 인연 때문에 막연한 대답만 했다. 저랑 얘기하다가 할 일이 있다며 또 저를 두고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더군요. 제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던데요. 어디로 흘러가는지. 엠마 엄마가 방해했어요. 미아 이게 무슨 논쟁이에요. 미아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아직 상속 절차 같은 문제가 있어서 논의해야 할 게 있어서 상속으로 가야 해요. 나는 놀라서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나는 아직도 루카스가 가족 대표로 행동한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지금은 친구의 재산에 대한 상속 논의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나를 패닉 상태에 빠뜨리고 있어. 잠깐만 상속이라니 무슨 뜻이야. 루카스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미안하지만 왜 내 남편이 상속 절차를 처리하는 거지? 왜 말하는 거야? 미아는 나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뭔가 이해한 것처럼 소리쳤다. 나를 조롱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무시했다. 그래서 루카스가 우리 딸의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는 뜻인데 그게 무슨 말인가? 미아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화는 거의 이해가 되지 않았고 미아는 루카스를 데리고 가서 한 번도 얘기한 없는 누군가에게 냉담한 대우를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까 장례식에서 봤던 루카스와 엠마의 친구들이 루카스와 심지어 상속까지 쫓으려고 나를 현실